보석 같은 남자와 여자 특징, 인간관계의 심층 분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보석 같은 인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관계의 질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소통 기술이 발달할수록 진정한 관계는 더욱 희소해지는 듯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가치 있는 관계의 특성을 탐구하며 특히 보석 같은 남성과 보석 같은 여성의 특징을 분석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팅 조언이 아닌 인간 상호작용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철학적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 담론이 될 것입니다. 제1장 현대관계의 딜레마. 현대사회의 관계적 딜레마는 역설적이게도 선택의 과잉에서 비롯됩니다.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의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깊이 있는 관계는 부족합니다. 일명 패러독스 오브 초이스라 불리는 현상이죠.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그의 연구에서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우리의 만족도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조약돌 사이에서 진짜 보석을 찾으려 하는 것과 같은 현대인의 관계 탐색은 종종 피상적 특성에 기반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진화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런 행동이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짝짓기 전략이 생존과 번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지 하나의 학문적 관점일 뿐 인간관계의 전체 스펙트럼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를 넘어 영적, 도덕적, 문화적 차원을 가진 복합적 존재이니까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석 같은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보석 같은 남성의 특징. 보석 같은 남성의 첫 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의 일치, 즉 진실성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하는 내적 통합성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된다. 고 말했듯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실성은 관계 만족도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 중 하나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단기적 이득을 위해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마치 할리우드 세트장 같죠. 화려한 외관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데이팅 초기에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을 너무 믿지 마세요. 진짜 보석은 시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적 성숙도입니다. 감정지능 혹은 EQ라고도 불리는 이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성은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비난이나 방어가 아닌 이해와 해결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너 때문에 라는 말 대신 내가 느끼는 것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남성의 감정 표현은 여전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와 같은 구시대적 통념은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강인함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조금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은 형성되기 어렵죠. 세 번째 특징은 책임감과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의 여러 측면, 즉 직업, 재정, 건강, 대인 관계 등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총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남성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을 탓하기보다 해결책을 찾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피터팬 신드롬이라 불리는 성인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서적,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죠.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존재합니다. 재미있게도 책임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실수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사람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라고 묻는 사람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파트너의 성장을 지원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꿈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그 성장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능력과 지능은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성취를 이룹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은 이러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도 그러한 마인드셋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소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성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장 속에 새를 가두어 두려는 것과 같은 이러한 태도는 결국 관계에 활력을 죽이고 맙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자아 정체성은 친밀한 관계 형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이들이 외부의 인정과 좋아요 수, 팔로워 수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죠. 외부 환경이 변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의 힘을 포기한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명의 온전한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가정 지향적 성향입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이나 자녀를 원하는 것을 넘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가족 유대감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는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가정의 정의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핵가족 모델만이 유일한 형태는 아니죠. 그러나 형태가 어떻든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소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이들이 결혼식은 원하지만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등산의 정상만 원하고 그곳에 이르는 여정은 건너뛰고 싶어 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진정한 관계의 보람은 바로 그 여정 속에서 찾아집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영적 기반과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윤리적 원칙을 포함합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그에 져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기반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쾌락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목적과 의미를 위해 살아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교조적 신념이 아닌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logically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의미합니다. 약간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원칙 없는 사람은 마치 나침반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방향을 바꾸죠. 반면 영적 기반이 확고한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제3장 보석 같은 여성의 특징. 보석 같은 여성의 첫 번째 특징은 따뜻한 마음과 공감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 타인의 감정과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그에 져서 감성지능에서 공감 능력이 성공적인 관계와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강인함과 독립성이 강조되면서 부드러움과 배려가 약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인함은 취약성을 인정하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다소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소통은 종종 표면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이모티콘 하나로 깊은 감정을 표현하려는 시도는 마치 대양을 티스푼으로 측정하려는 것과 같죠. 진정한 공감은 시간과 주의력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실성과 투명성입니다. 이는 가식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약점과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무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성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를 넘어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전략적 취약성이 친밀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약점과 두려움을 공유함으로써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큐레이션된 자아를 보여주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필터링된 사진과 성취만을 공유하죠.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완벽함은 오히려 진정한 연결을 방해합니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종종 가장 진실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성장 지향적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자신과 파트너의 성장을 동시에 촉진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적절한 도전과 성장을 경험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성장 지향적인 파트너는 서로에게 이러한 도전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관계가 안정성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지나친 안정성은 침체로, 지나친 변화는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죠. 건강한 관계는 이 두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약간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이들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하면서도
파트너에게는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 지향적 파트너십은 상호적입니다. 당신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만큼 당신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건강한 자존감과 감정적 독립성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따르면 자아 실현은 인간 욕구의 최상위 단계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고 이미 충만한 자신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관계 중독이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전적으로 관계에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은 결국 건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합니다. 다소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낮은 자존감은 종종 높은 드라마를 동반합니다. 끊임없는 확인과 인정을 요구하는 관계는 마치 바닥난 감정적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반면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원이 만나 형성하는 베시카 피시스와 같습니다. 이것은 서로 교차하면서도 각자의 온전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유연함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균형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핵심 가치와 원칙에 있어서는 단호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황금의 중용을 덕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두 극단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경직되어도 너무 무원칙해도 문제가 생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약간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이들이 원칙 있는 삶과 유연한 삶 사이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포스트 모던적 관점으로, 때로는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교조적 관점으로 치우치죠.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영적 뿌리와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는 물질적 세계를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실제를 인식하고 그것과 연결되려는 추구를 말합니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수스, 즉 종교적 인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인간에게 초월적 존재나 의미를 추구하는 본능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면서 영성 없는 종교나 종교 없는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태가 어떻든 인간의 영적 차원을 인식하는 것은 보다 전체적인 삶의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소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이들이 영적 경험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요구하는 변화와 헌신은 피하려 합니다. 마치 체중 감량의 결과는 원하지만 운동은 하고 싶지 않은 것과 같죠.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화려한 이벤트나 큰 성취가 아닌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 쾌락적 즐거움, 몰입, 그리고 의미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의미와 몰입은 지속적인 행복감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행복이 특별한 경험이나 성취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죠.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지속적인 행복은 종종 가장 평범한 순간들, 즉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대화, 일상적인 산책 등에서 비롯됩니다.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이들이 다음에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 물건을 사면,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죠. 그러나 이는 마치 지평선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도 목표는 항상 같은 거리만큼 멀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음이 아닌 지금에 있습니다. 제4장 이상적 관계의 역동성. 지금까지 우리는 보석 같은 남성과 여성의 개별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단순히 두 개인의 합이 아닌 그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특별한 역동성입니다.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건강하고 성장하는 관계를 형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첫 번째 역동성은 상호 존중과 인정의 순환입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 상대방의 고유한 정체성, 경계, 그리고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계는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 이상입니다. 이는 갈등이나 불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정적 순간들이 더 많은 긍정적 순간들로 상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상호 존중은 종종 미세한 순간들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아침에 주는 미소, 퇴근 후 들어보는 오늘 어땠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보여주는 인내 등 작은 행동들이 쌓여 존중의 문화를 형성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이들이 관계 초기에는 최선을 상대방을 존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노력이 줄어듭니다. 마치 취업 면접에서는 최선을 다하다가 입사 후에는 점차 태도가 바뀌는 것과 같죠.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존중을 발전시킵니다. 두 번째 역동성은 취약성과 신뢰의 선순환입니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 두려움, 희망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깊은 신뢰와 연결감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을 불확실성, 위험, 감정적 노출을 감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이것이 깊은 연결과 친밀감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취약성을 보이는 것은 약함이 아닌 용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압박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필터링된 현실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하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공유할 때 가장 깊은 연결이 형성됩니다. 다소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관계가 위장된 취약성에 빠집니다. 이는 진정한 자기 공개가 아닌 전략적으로 계산된 노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식은 결국 들통나기 마련이고 그때 신뢰는 무너집니다. 진정한 취약성은 꾸밈 없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세 번째 역동성은 갈등 해결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존재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파괴적이기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됩니다. 갈등 연구자 토마스 킬만은 5가지 갈등 해결 스타일을 제시했습니다. 회피, 수용, 경쟁, 타협, 그리고 협력. 이 중 협력적 접근법은 양측의 필요와 관심사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결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흥미롭게도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관계의 건강성을 더 잘 예측합니다. 고트만의 묵시록의 네 기사, 비난, 방어, 경멸, 그리고 회피는 관계 실패의 강력한 예측인자입니다. 약간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이들이 평화로운 관계를 이상화하면서 모든 갈등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 감염이 심해지는 것과 같죠. 건강한 관계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네 번째 역동성은 균형 잡힌 독립성과 의존성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한 상호 의존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 머레이 보웬의 자아 분화 개념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는 융합, 즉 과도한 의존성과 단절, 즉 과도한 독립성 사이의 균형점에서 형성됩니다. 이러한 균형은 함께하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극단적인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전자는 나 자신만 중요하다는 태도로, 후자는 관계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한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는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관계가 용광로 증후군에 빠집니다. 이는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질식감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도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역동성은 공동의 비전과 가치 추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조직 심리학에서 공유된 정신 모델이라는 개념은 팀의 효과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공유된 비전과 가치관은 장기적인 방향성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호환성이 외적 요소, 예를 들면 외모, 직업, 소득 수준 등에 기반하여 판단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계 만족도는 이러한 표면적 요소보다 깊은 가치관의 일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소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이들이 나중에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합니다. 서로의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를 무시한 채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죠. 그러나 이는 마치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두 사람이 같은 자동차에 탄 것과 같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원치 않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역동성은 지속적인 성장과 적응입니다. 이는 개인과 관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유연성과 회복력을 의미합니다.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삶의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발달 과제와 위기를 경험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장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 요소로 적응성을 꼽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적응과 성장은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약간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많은 이들이 관계를 정적인 것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동화적 결말을 기대하죠.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관계는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연못처럼 정체되고 맙니다. 일곱 번째 역동성은 영적 차원의 연결입니다. 이는 물질적, 정서적 차원을 넘어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결을 말합니다. 종교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집합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유된 신념과 가치가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영적 차원의 공유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종종 관계의 물질적, 심리적 측면에 집중하면서 영적 차원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와 전통에서 결혼과 같은 관계는 단순한 계약이나 감정적 결합을 넘어 영적인 언약으로 여겨집니다. 다소 냉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의 많은 관계들이 소비주의적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하나의 상품으로 파트너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소비가 아닌 창조의 행위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제5장 실천적 지혜, 보석 같은 관계를 위한 길. 지금까지 우리는 보석 같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 그리고 이상적 관계의 역동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실천적 지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실천적 지혜의 첫 번째 원칙은 자기 인식과 성장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 두려움, 욕구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분석을 넘어 지속적인 성찰과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성격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자기 인식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기. 둘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솔직한 피드백 구하기. 셋째,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 기록하기. 그리고 넷째, 명상이나 기도와 같은 영적 실천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성경은 자기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면의 상태가 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의도적인 관계 형성입니다. 이는 관계를 우연이나 감정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학자 헬렌 피셔는 사랑을 동기화된 두뇌 시스템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 선택과 행동을 포함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 반응과 의식적 결정의 조합인 것입니다. 의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실천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관계 가치관과 목표를 명확히 하기. 둘째, 잠재적 파트너의 성격과 가치관을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 셋째,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며 양립성 평가하기. 넷째, 관계의 발전 단계에 맞는 적절한 경계 설정하기. 그리고 다섯째, 정기적으로 관계의 방향성과 건강성에 대해 대화하기입니다. 성경은 관계에서의 의도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인내, 친절, 진실함 등의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이는 단순히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모델은 네 가지 요소를 제안합니다. 관찰, 감정, 필요, 그리고 요청. 이 방식은 비난이나 판단 없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실천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극적 경청.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기. 둘째, 나 메시지 사용하기. 너는 항상. 보다 내가 느끼는 것은 으로 시작하는 표현 사용하기. 셋째, 비언어적 소통에 주의 기울이기. 목소리 톤, 표정, 자세 등이 전달하는 메시지 인식하기. 넷째, 열린 질문하기.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 대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는 질문하기. 그리고 다섯째, 정기적인 대화 시간 갖기.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깊은 대화를 위한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성경은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방식에 대해 많은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갈등 해결 기술입니다. 갈등은 모든 관계에서 불가피하지만 이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갈등 연구자 조셉 폴저는 갈등이 실제로는 변형의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즉, 갈등은 관계를 더 깊은 이해와 연결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냉각 기간 갖기.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진정할 시간 갖기. 둘째, 문제에 집중하기. 상대방의 성격이나 과거 행동이 아닌 현재의 구체적인 문제에 초점 맞추기. 셋째, 공통 기반 찾기.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측면부터 시작하여 해결책 모색하기. 넷째, 타협과 협상의 자세 갖기. 모든 갈등이 승패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기. 그리고 다섯째, 필요시 전문적 도움 구하기.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갈등은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 고려하기입니다. 성경은 갈등 해결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지속적인 투자와 재창조입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관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성공적인 관계를 위한 감정 은행 계좌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입금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출금으로 비유되며 건강한 관계는 충분한 저축을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재창조를 위한 실천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은 일상적 순간 소중히 여기기. 인사, 작별, 식사 시간 등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들기. 둘째, 새로운 경험 함께하기.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동, 장소, 도전을 함께 경험하기.
셋째, 서로의 성장 축하하기. 개인적 발전과 성취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 넷째, 관계의 의식과 전통 만들기. 특별한 날, 기념일 등을 의미 있게 기념하는 방법 개발하기. 그리고 다섯째, 감사와 인정 표현하기. 서로의 노력과 기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성경은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며 이는 지속적인 희생과 헌신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공동체 내의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더 넓은 공동체와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번창합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사회적 통합이 개인의 웰빙과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관계는 가족, 친구, 멘토, 영적 공동체 등 더 넓은 지원 시스템 안에서 더 잘 성장합니다. 공동체 내의 관계를 위한 실천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한 관계의 모델 찾기. 존경할 만한 관계를 가진 선배 부부나 커플에게서 배우기. 둘째, 지원 네트워크 구축하기. 관계를 응원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친구, 가족, 멘토 찾기. 셋째, 관계 교육에 투자하기. 워크숍, 세미나, 서적 등을 통해 관계 기술 향상시키기. 넷째, 다른 커플들과 교류하기. 다양한 단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경험과 지혜 나누기. 그리고 다섯째, 공동체 봉사 함께하기. 함께 봉사하며 더 큰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경험 쌓기입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영적 기반과 초월적 관점입니다. 이는 관계를 단순한 인간적 차원을 넘어 더 깊은 목적과 의미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사랑을 분리된 것을 재결합시키는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선택을 넘어 우주의 기본적인 연결 원리의 일부로 이해됩니다. 영적 기반과 초월적 관점을 위한 실천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함께 영적 실천하기. 기도, 명상, 경전 읽기 등을 함께하며 영적 차원에서 연결되기. 둘째, 더 큰 목적 찾기. 단순한 행복이나 만족을 넘어 관계의 더 깊은 의미와 목적 탐구하기. 셋째, 감사의 습관 기르기. 일상의 축복과 선물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태도 개발하기. 넷째, 용서의 실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기 위한 용서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기. 그리고 다섯째, 초월적 관점 유지하기. 일시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더 큰 여정의 일부로 바라보기입니다. 성경은 관계의 영적 차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관계의 강인함을 강조합니다. 제6장 결론 보석 같은 관계의 여정.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보석 같은 남성과 여성의 특징, 이상적 관계의 역동성,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혜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통합하여
보석 같은 관계의 여정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관계는 목적지가 아닌 여정. 우리가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완벽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정적인 상태가 아닌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모든 실제 삶은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재창조합니다. 현대사회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과 완벽한 매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는 시간, 인내, 그리고 헌신을 통해 형성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수백만 년의 압력과 열을 통해 형성되듯이 보석 같은 관계도 시간과 도전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점진적 성장의 관점을 지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의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종종 보이지 않게 성장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보석 같은 관계도 일상의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2. 성경적 관점에서의 관계. 성경은 인간 관계에 대한 풍부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관계는 단순한 심리적, 사회적 현상을 넘어 영적인 차원을 가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관계가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포함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가 상호 존중과 겸손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석 같은 관계의 궁극적인 모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는 무조건적 사랑, 용서, 헌신, 그리고 성장을 포함합니다. 3. 완벽주의를 넘어 은혜와 성장의 공간. 관계에 대한 한 가지 큰 오해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석 같은 관계는 완벽함이 아닌 진실성과 성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가장 정확한 측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친밀감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은혜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관계에서도 우리는 완벽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은혜와 용서를 통해 성장합니다. 실천적으로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실수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둘째, 자신과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갖지 않기. 셋째, 비판적 판단보다 이해와 공감 우선하기. 넷째, 용서를 관계의 중심 가치로 삼기. 그리고 다섯째, 완벽한 관계가 아닌 건강하게 성장하는 관계를 목표로 하기입니다. 이제 이 오디오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석이 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파트너를 찾는 데 집중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보석 같은 관계는 보석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궁극적으로 보석 같은 관계의 여정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 진실, 존중, 성장과 같은 가치를 체현할 때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진정으로 보석 같은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마무리 인사. 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것으로 보석 같은 남자와 여자 특징에 대한 오디오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향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가 말해주듯이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진정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다른 콘텐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풍부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